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저 뒤에 보이는 게 바로 촉성루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주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주에 와 있는 거죠. 네. 오늘 진주에 강연이 있어가지고 온 김에 제가 좀 그 리뷰해드릴 책의 오프닝만 찍고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예, 가려고 하는데, 굳이 진주성까지 온 이유가 뭐냐, 촉성루까지 온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찍을 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주 그냥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책을 보면서 우와! 자, 이 책은 유성룡, 당시 임진왜란 때 전체 군무를 총괄한 도제찰사를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순신과 권유를 청구한 분이시기도 하죠. 이분이요,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났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후세에게 경계하는 의미에서 임진왜란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프닝을 하긴 했어도요, 사실 아직 징비록을 다 못 읽었어요. 앞에 한 1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거기가 이제 열불 터지는 그런 곳들인 거죠. 네, 그래서 마저 다 읽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쪽이 남강이고요. 저 남강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색깔 때문에 그런가요? 다뉴브 강 같은 말도 더듬어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짜잔!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징비록 책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대를 외울 때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1592, 1592년 이런 식으로 외운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접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다 정도의 추상적인 경과만 아실 뿐, 자세한 배경이나 상황, 그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책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징비록은 유성룡의 자기반성 같은 책입니다. 100여 년 동안 이어진 태평성대로 관리들은 당파 싸움에만 몰두했고요. 장수들은 전략이 없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싸울 줄을 몰랐고요. 그래서 왜군의 침입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후세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경계하는 의미로 임진왜란의 전체적인 경과를 기술한 글입니다. 객관적 사료들을 바탕으로 쓴 역사적 기록물이라기보다는요, 유성룡의 관점과 상황에서 알게 된 것들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책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편견이나 한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해설이 좀 들어가서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명나라의 관리인 심유경은 왜군에 들어가서 담판을 벌이는데요, 조선은 그 회담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모릅니다. 징비록에서는요, 유성룡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다 정도의 기록만 나와 있죠.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 책에서는 좀 해설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알려주거든요. 왜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싶은 유성룡이나 조선인들의 마음에 비해서 명나라는 적당히 강화를 하고 싶은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회담 내용에서 오갔다는 거예요. 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왜란이 일어날 조짐은 계속 나타났어요. 하지만 조선의 정치인들은요, 이런 신호가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당파적 논쟁에 이 신호들을 소모해버립니다. 사실을 무시하고요, 자신의 계파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 단장격인 사람이 황윤길이거든요. 황윤길, 그 다음에 부단장격인 부사의 김성일이었죠. 이 둘의 의견이 완전 달랐어요. 황윤길은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김성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에는 당파가 달랐다는 이유도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민 경제가 힘겨워지고 미중 갈등 같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위험이 보이는데요.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는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런 민생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요,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요, 임진왜란 때의 위정자들의 모습과 살짝 겹쳐 보이는 것이 제가 징비록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겁니다. 결국 왜란은 일어났고요. 이때부터 이 책을 쭉 읽다가 열불 터지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와! 이런 게 저절로 나와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도망갔다 혹은 달아났다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리들, 장수들, 군인들이요, 다 달아나요. 정말 다 달아나고요. 어디 지키라고 하면요, 밤에 몰래 달아났다 같은 그런 진술들이 계속 나와요. 한양에서 파병할 병사 300명을 모았더니 모두 징병 면제를 호소해서요,
결국 군사는 지금 못 보내니까 나중에 보내는 걸로 하고 장수만 파병지로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면요, 이 전쟁 와중에서도요, 게으름 피우고 꾸무적거리다가 안 가요. 그런데 그리로 결국 왜군이 들어오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외란 이전부터 부역은 가혹하고요, 수탈은 심해서 그렇게 민심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외란이 일어나자마자요, 지배층들은 자기 목숨 구하기가 바빠서 백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쑥 달아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백성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죠. 대표적으로요, 임금인 선조도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한양을 바로 버리고 달아났거든요. 그리고 평양성에 가서도요,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서서 달아납니다. 거의 왜군들이 평양성에 이르기까지 기록에는요, 달아났다, 막는 이가 없었다 같은 진술밖에 없습니다. 가끔 싸우게 되면 우리 장수들은요, 아무 전략도 없이 그냥 나서요. 그러다가 강교한 꾀에 빠져서 대패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평양성이 함락되기 전에 왜적들은요, 대동강을 못 건너서 강 밖에다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습을 한답시고요, 우리 병사들이 이제 한밤에 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새벽이 됐는데 그때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군들이 어느 정도 재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병사들이 자기가 살려고요, 이 대동강 중에 그 평양성으로 가는 대동강 중에 이렇게 좀 수심이 얕은 데가 있답니다. 거기를 막 걸어서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심을 몰라가지고 못 건너는 줄 알았다가 왜군들이 그걸 보고서 아, 저리로 건너면 되겠구나 하고 거기로 물밀듯이 와가지고 결국 그날 평양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전세가 그나마 나아진 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때문인데요. 사실 왜군들이 평양성으로 진격할 때까지 그 유지했던 속도로 계속 밀어붙이면요, 조선은 거의 승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군들이요, 평양성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머물러요. 오히려 강화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으로 인해서 보급이 끊겨버린 왜군의 사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보급선이 막혀버리니까 지금까지의 템포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이 고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명나라는 왜군과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사신들이요,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지 이를 되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조서 같은 걸 좀 거짓으로 꾸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 때문에 일본군들의 일부를 철수시키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거짓임이 들통나 버리니까 일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왜군은 다시 한번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류재란이죠. 여기서 진짜 조선사 중 최고의 멍청한 장면 중 하나다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나죠. 왜군은요, 1차 침입 때 실패한 이유가 해전에서 져가지고 보급로가 끊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순신을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약화시킬까 하다가 정보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순신한테 불리한 정보를 흘려가지고요, 이순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임금을 거역했고 그 적군을 앞에 놓고 머뭇거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딱 퍼져가는데, 그런데 조선 정치인들이 이 정보를 덥석 물어가지고요, 이순신을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임금도 살짝 동조를 했는데, 근데 또 몇몇 사람들이 아, 그건 안 된다 라고 말려가지고요, 결국 사형은 면하고요, 일반 사병으로 강등을 하고 그냥 백예종군 해라 가 된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이순신의 신뢰감에 그 금방 갔으면 좋겠다 정도로 살짝 흘렸는데, 조선의 정치인들이요, 최고의 난적, 일본 최고의 난적 이순신을 알아서 제거해준 셈이 됐죠. 조선의 정치인들은 무능한 게 아니라 사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삼으려 하고요, 잘 되는 사람은 모함으로 오히려 역적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의병에 대해서 특히 박했는데요, 관료들이 무책임하게 백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것과 너무 대조되는 게 의병이잖아요. 그중 김덕령 같은 의병은요, 공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역무로 몰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의도대로 이순신을 떨어뜨린 왜군은요, 수백 척의 배로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관료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냥 무능하고 욕심 많은 그런 관료, 전형적인 관료였던 원균은요, 대책 없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랬다가 100여 척이 넘는 배를 깨먹고요, 그리고 강력한 우리 수군을 와해시켜버리죠. 그리고 자신도 전사하게 됩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관료들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순신에게 다시 12척의 배를 준 다음에 왜군을 무찌르라고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죠. 이 상황은 아마 영화 명량을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그런데 이런 미션 임파서블을 해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사하게 되죠. 여기서 흥미로운 견해가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견해도 아니고요. 숙종 때부터 이미 이순신의 자살설이 제기되었었다고 합니다.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모두 몰살당했고요. 백예종군 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며 아들도 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때문에 너무 인기가 높아진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당했으니까요. 만약 이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서 금이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렇게 대조되는 태도를 취했던 임금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위험한 전세에 뛰어들고 그리고 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런 것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길이 없죠. 다만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임진왜란 때의 정치인들은요, 임진왜란 때만 존재하는 걸까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곧 눈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신호가 조금씩 보이는데도 민생 경제는 외면하고요,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지금의 정치인들이요, 이게 혹시 호텔 델루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환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갖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정치에 염증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치는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고요,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것에, 이런 중요한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게 아니죠. 정치인들에게 염증을 느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 징비록이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오늘은 내용이니만큼 영상이 좀 길어졌거든요. 이런 내용 다룰 때는 조금 길어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촉성루에 올라왔는데요. 촉성루는 그러니까 북한의 평양에 있는 부병루, 그 다음에 남한에는 진주의 촉성루 해가지고 양대 루로 유명하죠. 부병루 같은 경우에는 금오 신화에서 치유부벽전기라고 해서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한 곳입니다. 촉성루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저 뒤에 펼쳐진 남강의 경치가 정말 좋고요, 시원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논개가 적장을 안고서 뛰어들었다라는 바위가 있는, 그래서 의암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낭떠러지네요. 정말 위험하다고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어휴, 정말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요. 징비록에 보면요, 임진왜란 초창기에는 정말 관리, 관료, 행정가 이런 사람은 다 도망가고요. 결국 일본이 군과 맞서 싸운, 외적과 맞서 싸운 것들은 결국 민중들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가 행정가들은 일만 저지르고 자기들은 그냥 튀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의 책임과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 건 역시 민중들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보시면 의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논개가 적장을 안고서 뛰어들었다라는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되게 낭떠러지고요, 되게 급격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갈 건데.